이상모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의 제1부는 국민과 재외동포 주제로 임채환 원장님께서 한국의 재외동포 인식 현황과 정책 방향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고, 윤진 교수님께서 귀환 동포 지원 정책에 관한 국민 인식과 정책 개선 방안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박승지 교수님과 황상석 관장님 두 분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임채환 원장님께서 한국인의 재외동포 인식 현황과 정책 방향 20분 범위 안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임채환입니다. 오늘 그냥 오전부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 재외동포 쳐오고 그다음 기본법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한국인의 재외동포 인식 현황과 정책 이 주제로 발표를 지금 할 예정인데, 제가 왜 이 주제를 잡았느냐, 제가 그 재외동포 재단에서 매년 출판물을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그 자료를 보게 돼 있어요, 우연하게. 그것이 2007년입니다. 2007년부터 원래 경년제로 이렇게 해서 지금 2021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외동포 청을 만든다든지 기본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재외동포 청의 구조까지 나와 있고, 지금 그래서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그걸 확정 지으면 되죠. 그걸 청이냐 처냐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법이 아까 우리 교회사에서 이용모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기본법에 해당되는, 기본법이라는 것은 모법, 기준이 되는 법. 재외동포의 영역이 수많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기본법을 안 만들고 재외동포 청을 만들게 되면 대단히 어렵다, 이것을 만들어 가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가 법적주의라는 법이 1999년에 만들어졌던, 5월달에 만들어졌던 이 법인데, 이 법은 누가 관리를 하냐? 관리권 외교부에다 법무부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구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주무 부처는 외교부고, 거기에 대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법무부고,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래서 25년 동안, 23년 정도 됩니다만, 이 23년 동안 법당법이 없었죠. 재외동포 정책이 있었어요. 뭘 보고 재외동포 정책이라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북한의 포용정책 이렇게 하든지, 평화 번영정책 하듯이 딱 떨어지는 그 정책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뭐냐, 구조로 파악했을 때 정부 기관 간에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이번에는 법무부가 됐든 외교부가 됐든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 줘야 된다. 그 지정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법을 제정하는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재외동포 기본법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 아까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주 세계 한인 총연합회 거기 회장님들하고 아주 한 3시간 넘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대표자잖아요. 대표자가 돼갖고 알고 못하니까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을 만나든 아니면 관계 공무원을 만나든 국회의원을 만나든 무엇을 딱 해라 이렇게 딱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교육 전 의견 교환 및 토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공론화시키고 하려면 잘 알아서 정부한테 요구를 분명하게 이 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법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이제 법까지 기본법에 대한 아웃라인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뭐 갖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정책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얻는 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정책에 이해관계가 다 걸리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제외동포 신문사를 앞장서서 제외동포 포럼 그 다음에 제외동포 연구원 그 다음에 세계 한인 여성 협회 이렇게 해서 동북아 평화연대까지 해서 이제 앞으로 시민운동을 이렇게 벌려 나가서 처를 만들고 이 처에 맞는 기본법을 만들고 거기에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거. 제외동포 정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채워야 되는 그 역할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손에 쥐어져야 되겠다. 그 중에 이제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 제외동포 제외동포 재단에서 매년 아까 2007년부터 시작해갖고 2021년까지 100일 정년제로 이렇게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제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이렇게 해서 8번이 정확하게는 7번인데 하나 더 벌어서 8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자료가. 그래서 8번을 분석을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분석을 하면은 가장 본적이 뭐겠냐?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정책을 우리 머릿속에 이 전문가가 만드는 정책보다는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줘야지 생명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8개의 주제를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를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하면서 나 논문을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나식대로 이 현황 인식이나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제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니까 이 연구된 이 주제를 그전에는 제목만 보고 목차만 보고 지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일일이 그 한 1390페이지 되는 그걸 전부 자세히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무슨 딜레마에 빠졌냐? 읽으면 읽을수록 뭔 말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회과학 방법론을 적용했는가? 이것도 내가 아주 괴로운 사항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중간에 이걸 그만둘까? 다른 사람 시킬까?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나식대로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을 할까?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전문가들은.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정책이야말로 가장 좋은 정책이다. 그 질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걸 분석을 했는데 끝까지 갔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족한 것은 저 의견을 좀 참고하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딱 2가지가 놀랬어요. 첫 번째 놀란 것은 이 표집 인원.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조사를 제외동포 재단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실제적으로 조사하게끔 하는 인원이 얼마냐? 800명, 정확히는 706명에서 1000명까지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용역 과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제동포 재단에서 용역을 줄 때. 네, 1000명. 금액이요? 네, 금액이. 용역을 해가지고 이걸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수천만 원. 예? 수천만 원. 수천만 원이요? 숫자만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한 4,
생각이 드시죠? 1000명이면 한 사람당 조사를 할 때 인터뷰 하는데 10,000원씩만 하더라도 이거 1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1,000만 원. 1,000만 원을 받고 어떻게 이 1,000명을 조사를 했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다가. 왜냐하면은 교수가 내가 실실 거짓말을 해서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요즘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문조사 기관에 6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쓰는 비용이 400만 원 들어가서 1,000만 원이다. 나는 그 재해동포 저희 전남대학교 세계 한산문화연구단에서 이 재해동포 기초조사를 하면서 보통 받는 액수가 얼마냐면은 30억씩이에요. 20억씩. 그렇게 해서 조사를 책임지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해나니까 이 프로젝트의 질이 읽으면 읽을수록 뭐만 일을 모르고 과적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망이 대단히 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용기를 내서 왜 그런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대충 10가지 목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연구의 목적은 이것은 아까 거기에서 잡은 것도 있고 제가 첨부한 것도 있고 일단 적절한 정책 수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법이나 제도나 정책이나 기구나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것을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누가 해야 되냐? 재외동포 처가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예산권이나 정책을 만들 때 자율권이 주어진 것이 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는 무엇이냐? 외교부 장관 지금식으로 외교부 장관의 지시만 받기 때문에 또 재외동포 재단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청장을 만나면 맥자 잡고 해가면서 또 하겠지만은 덜 똑똑한 그냥 일어나 잘하는 그런 정치인 스타일의 청장을 만들면 또 우겨서 지시한 대로만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찌됐든 그냥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 확보 평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재해동포 정책 이 사업을 고도화시켜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국민과 재해동포가 상호 이해를 하는 앞으로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유용한 자료를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구체화시킨 내용입니다.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처음에는 내국인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국민이라고 했다가 또 그 다음에 내국민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국민이라고 했다가 또 국민이라고 했다가 국민이라고 했다가 또 내국민이라고 했다가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에서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하나로 잡아야죠. 그래야 이제 이것이 약간씩 틀리더라도 일관성 있게 정책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이 제목부터 이 발주를 할 때부터 그래서 어찌됐든 고생은 많이 했어요. 조사하면서 136페이지부터 시작해갖고 194페이지까지 1349페이지 이 작업을 했고요. 거기에 제가 여기까지는 안 밝히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정치권이 서로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했던 것이 폴리시 앤 리서치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GRI 리서치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조사 인원이 708명부터 시작해서 1,300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평가를 했을 때 앞에 부분을 평가를 했을 때 이 용어가 계속 연구자에 따라서 바꿔지기 때문에 연구 단체에 따라서 바꿔지기 때문에 이 용어 사용, 용어에 대한 어법 사용이 통일되어 있잖아요. 어떤 데는 거의 교민이라는 말을 그냥 너무 많이 쓰고 어떨 때는 또 동포라고 쓰고 그리고 무슨 다른 일부 국적부 이상하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를 하는 팀이나 연구 관리를 하는 재독보 재단이나 이거 왜 관리 체제도 문제고 연구를 하는 팀도 문제고 이런 현상이 붙더라.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가 그 연구팀들이 자주 교체가 돼요. 안 한다고 하니까 천만 원 받고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면 헌 사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교체가 됐는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나의 충성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기 위해서 또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내가 그 인터뷰 끝까지는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이 잦은 이 정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구팀을 교체를 했는가 여기에 대한 그것이 제시됐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라는 것이 배경변수를 다 많이 바꿨더라고 또 보니까 거기에 또 조사 항목도 바꿔보고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이렇게 잡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각자 해년마다 하나씩 하는 연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결국은 이 연구가 가장 내가 아주 이 연구가 좋은 연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작년 거, 또 2년 후에 거, 그 다음에 또 2년 후에 것이 경년적으로 쭉 이것을 계속 연결시켜서 분석하다 보면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 해년마다 하나씩 하는 꼴이 안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모양은 아주 그럴싸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근데 실제 까보니까 소금 지났어. 그랬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토론에 관련된 회의가 없어요. 지금 단체로 했으면 토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 제가 매력을 느꼈어요. 사실은. 이 종단 연구를 하면 종단 연구, 횡단 연구가 있는데 그 종단 연구의 대표적인 것이 시계열 분석이다. 그런 게 있는데 시계열 분석이냐. 아까 말한 2007년, 2009년, 2011년 쭉 그것이 나오는 것을 분석 비교해가면서 그래서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수많은 돈을 오랫동안 들여서 별 효과가 없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내용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관심은 별로 이 내용 안에는 없고 국민 의식 없고 재외 돕고 인식 없고 뭐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차라리 한국 국민 가치관 조사 하는 것이 정부에서 계속 하는 참 어마어마한 인원을 동원해서 인용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민족 수용 인식 이거 뭐냐면은 다문화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데 이것도 다문화에서 너무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이러면 필요가 없는데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실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도권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기여도, 기본 방향, 기타 이런 것들이 핵심이고 이 두 개 반 정도는 빠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조사 방법에서 통계 분석 이런 것이 빈도 분석이다, 결착 분석이다, 상담 분석이다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구조화된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거 봤더니 제가 비판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바로 무엇이냐 산술 통계를 하는 말 산술 더하기 빼기만 해요. 특히 더하기 빼기만 하는 것이지 여기서 교차 분석이 나온다든지 빈도 분석이 나온다든지 연락 분석이 나온다든지 상담 분석이 나온다든지 그건 없어 보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내렸더니 질문지를 만들 때 타당도 검사가 없고 그 다음에 신뢰도 검사가 없는 문항이 신뢰도가 없는 어떻게 써요? 그 다음에 구조화된 질문이라고 하는데 나는 표준화된 질문지를 많이 들어봤는데 구조화된 질문지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또 내용에가 없어요. 그것이.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산술 통계 이거 더하기 그 몇 %다 요것만 계속 여론조사죠.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조사가 아니었다.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시간이 나는데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동포들을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냐 했을 때 민족 구성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성 요소인데 여기에 민족 의식이고 민족 공동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국 국민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재동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를 사용하냐 안 사용하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 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한국 사람처럼 재동포들을 차별을 하는 사람도 없더라. 그럼 차별을 어떻게 하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동포는 미국, 뉴질랜드, 호주, 유럽 이것만 좋아해요. 그리고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나머지 어디냐?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뭐 중국에서 오신 분들, 동남아에 있는 동포들은 또 아주 낮게 평가해가지고 무시를 딱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저 부dum이 아니네. 차별이 묵혀야 되는 그런 것을 지금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모르는 동포 2세, 3세, 입양아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입양하고 뭐 동포 2세고 3세고 아무리 한국인이 국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다. 한국말 모르면은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핵심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한테 진정한 기준은 무엇이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한국의 동포다. 이렇게 딱 한국 사람들은 옷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 연구를 통해서 내가 밝혀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제중 동포에서 러시아하고 고려인하고 근데 조선족 동포고 고려인하고 누가 더 인기가 있냐?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고려인에 대해서 인기가 있어요. 근데 어쩌고 인기가 있냐? 한국말을 조선족은 너무 잘하는데 어째 중앙아시아 러시아에 있는 이런 분에 대해서 인기가 없는가? 좀 불쌍하게 난 느낌입니다. 이 사람들 너무 어렵게 사니까 불쌍해서 또 그래서 이 한국인의 그 정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정책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여기 거주국에 따르는 이 지원이나 대우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주국 안정 정착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 문화, 한인 정체성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거주국, 이것은 법으로 나왔으니까 사건, 사고에서 재동포 보호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역할을 앞으로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기본법 제정, 이것이 몇 점으로 나오는가 딱 이것을 내가 유심히 몇 번이고 관찰을 했었는데 59점, 60점 정도 나왔으니까 이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평가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딱 두 줄만 나왔어요. 두 줄만. 진짜 중요한 것이 두 줄만 나와서 재동포 재단이 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떨고 있구나 그 생각을. 이거 법 만든다고 하면은 이거 상당히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 관료 사회에서는. 그래서 맺는 말 몇 가지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왜 재외동포 정책을 만드냐? 여기에 대한 지금 외교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 재단이고 답이 없는 것이 여기를 제가 조사 연구하면서 느낀 사항이에요. 그래서 재외동포를 위한 포용, 평화, 상생, 이 플랫폼이 어디냐? 바로 재외동포 처가 되든 척이 되든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고, 이건 저 이야기가 거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열린 세계 한일 평화 공동체를 실현해야 된다. 열린다, 닫힌다. 이거는 열린 평화 공동체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민족이라고 안 부르고 한인이라고 했냐? 이미 여기 한국에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이 얼마나 있나? 100만 명 있어요, 지금. 그리고 결혼 이주자 26만 명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 한 50만에 60만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리안이라고 이렇게 민족 공동체라고 하기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다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무엇이냐? 그 적절한 표현이 한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열린 세계 한인 평화 공동체,
이 왜 또 평화가 들어가냐? 그러면은 이 세계 한민족 공동체가 됐든 한일 공동체가 됐든 그러면 여기에는 한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동부가 있을 것이고 세 개의 기둥이 모아서 세계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려면은 북한하고 말도 싸우고 저렇게 그냥 뭐 술탄 던져싸고 내가 농담으로 한 것이고 미사일 계속 던져싸고 그럼 쓰겠어요. 나중에 지금도 그 한국전쟁이 끝나고 지금도 70년이 지났는데 가슴 아프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또 한 번 싸우면은 야 통일이고 뭐 이 지구상에 한민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누가 뭐라 그러든 미국이 뭐라 그러든 중국이 뭐라 그러든 러시아가 뭐라 그러든 그러면 그런 일 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될 공동체다. 그러면은 이런 열린 세계 한일 평화 공동체 기준 하에서 아까 말한 대로 정책도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정책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기본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뭐 북한에 살고 있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그 인민들이 다 나쁜 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탈북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도 3만 명이나 지금 있는 상태니까 저거 어느 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서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가 또 하나는 여기 그 초국가주의 원래는 두 가지로 쓰라고 초국가주의하고 다문화주의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다문화주의 있으면은 다문화 가족이라고 이렇게 보통 한국 사람은 착각을 해서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서 문화의 다양성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잘자른 거에 나가면서 이제 더불어 큰 대한민국 큰 이것이 크잖아요. 이것이. 세계 동포들을 포용만 할 수 있다면은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디아스포라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세계적인 디아스포라 국가는 세계적으로 이 힘을 발휘하는 국가는 그거 맨날 안 돼요. 이 세계 디아스포라 세계 동포들을 끼워안아가지고 포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들이 잘 나라들이 이스라엘도 있고 아일랜드도 있고 한가리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 안에 끼기 쉽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디아스포라만 이야기하고 성질내고 알고 그러면서 성질내가지고 관료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래서 공부장 보세요. 그리고 그냥 웃긴 노력을 많았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이 큰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재외 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교사 프로젝트는 양적으로 실적으로 제국도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재외 동포 포용 정책 법제화를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이냐. 포용을 해야지. 그리고 만날 지원한다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원한 것이 아니라 사실 상생을 해가지고 저기서 미국이나 뭐 호주 카나다 유럽에 있는 동포들은 한국보다 잘 살아요 더. 그리고 저기 아일랜드에 있는 동포들은 그 사람들은 개인 소득이 13만 달러예요. 13만 달러. 우리는 뭐 4만 달러, 3만 몇천 달러인데 그러니까 꼭 지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상생에서 공존하게끔 그런 정책이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것은 지원 정책을 쓰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딱 돼서 발전하면은 그 다음에 다문화나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 의견을 좀 제가 비판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그건 종말이라고 그냥 교수가 재벌을 못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양해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는 시간한 듣기는 발표자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실 말씀이 많은데 8분 오버해서 끝내준 걸 감사히 생각합니다. 김찬 교수님께 박수. 두 번째 발제는
서울대학교 윤진 교수님께서 귀환동포 지원 정책에 관한 국민 인식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서 20분간 발표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표에 앞서서 오늘 발표가 좀 예전에 제가 했던 것과 좀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외동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지금까지 항상 재외동포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또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한국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해왔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은 일부 동포의 관점에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외동포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발제를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시기적으로 좀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동포가 우리의 민족이고 또 독립운동의 후손이고 하는 이러한 온정주의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재외동포가 해외의 인적 자산이라고 하는 실용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드시 이렇게 긍정적인 인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냉담주의 내지 혐오 차별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국 동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특히 부정적인데요. 이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든지 범죄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가 중국 동포에게 전이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은 동포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동포이며 민족 자산이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자신이 이익이 되기 때만 동포로 행사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복수국적 경력과 관련해서 동포가 자기한테 이로울 때는 한국인, 불리할 때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포와 관련해서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90년대 초 이후로 한국이 구소련과 또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구소련 동포 그리고 또 중국 동포가 귀환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많은 수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또한 60년대 초에 이주했던 북미나 남미의 동포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귀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젊은 층의 귀한 재외동포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드신 동포의 귀환은 어떤 사회복지 비용을 증가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그런 내용에 따르면 사실 많은 국민들은 재외동포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고요. 상당히 무지합니다. 알고 있지도 못하고 관심도 적고 또 알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분이 매우 적어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한 재외동포 정책을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 합리적인 정책의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외동포의 국내 활동과 정책 지원에 관련해서 쟁점이 되어 있는 사안들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귀한 동포의 복수 국적을 부여하는 것, 이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것, 또 재외국민 특별 전형, 또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병역의 의무, 또 병역 기피자의 국내 입국의 허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가 2019년에 한 1000명가량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또 보충적으로 대학생들의 의식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일반 국민들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은 일반 국민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1000명의 표본이고요.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볼 때 그래도 일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보면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든지 국제 외교에 기여한다든지 또 한국의 상품을 홍보하고 구매한다든지 또 K-팝 같은 것이 확산되는 데 기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동포, 불리할 때는 외국인 행세를 한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질문에 동의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더욱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지만 상대적으로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은 재외동포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기회적으로 처신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의 복수 국적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반대하는 비율이 43.9%, 찬성하는 비율이 23.1%로 반대하는 비율이 2배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또 한 가지는 이 그러니까 젊은 연령층에 경제 활동이 가능한 젊은 연령층에 한국을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더 높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동포가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 연령층은 환영하지만 나이가 드신 동포가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65세 이상의 동포가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을 했을 경우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12.4%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제도에 찬성하는 비율은 8.5%, 반대가 한 73.4%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크죠. 건강보험의 경우에서도 동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데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 역시 찬성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그러면 재외동포가 국민건강을 적용을 할 때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라고 보면 보험 혜택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중증 어떤 수술을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것이고 본인이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 국민이 대학 입학을 할 때 별도의 특별 전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 비율이 더 많은데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 반대 여부를 보면 반대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특별 전형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하고 보다 엄격하게 선발을 해야 하고 또는 특별 전형의 정원을 축소하거나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죠. 특히 이게 젊은 층을 갈수록 더욱더 아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군복무와 관련해서 유승균이 아직도 국내에 입국하고 있지 못하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상당 부분 나눠지고 있는데 보면 국내 입국은 허가하되 활동해서는 안 된다가 41%, 입국도 활동도 반대한다는 비율이 47%. 그래서 상당히 또 이것도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연령이 40세인데 이것을 좀 더 늘려야 되냐 라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병역 기피자가 국내 입국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보면 영구적으로 입국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게 더 많고 50세로 연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것 역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일반 국민은 재외동포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지만 재정 부담이 되거나 편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배분의 문제, 병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포애보다는 한국 사회의 기여도 또는 개인 간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부분이고요. 이런 것에 기초해서 좀 제가 개선 방안을 좀 제안을 하고 한다면 우선은 귀한 동포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한 다음에는 한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잖아요. 따라서 저는 65세 이상의 귀한 동포에게 국적을 회복하게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재정 자립도거든요. 한국에 어떤 부담이 되지 않고 자립하고 또 한국에 대한 기여라고 하는 부분이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이렇게 동포의 경우도 일단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라고 한다면 단지 동포라고 하는 조건만이 아니라 이가 한국 사회에 얼마만큼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고 기여하는 바도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이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일반 국민은 오히려 젊은 층이 국내로 들어와서 기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나이 드신 분들이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동포를 받아들이더라도 뭔가 내국인이 꺼리는 업종이라든지 또는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도 이것도 좀 더 저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됐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됐던 우리 귀한 동포가 국민 건강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그리고 국가가 얼마만큼 부담을 하고 의료비 지출은 어떤지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보험에 관련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주 노동자들이 뭔가 기여를 않고 뭔가 의료비만 지출한다. 근데 실제로 보면 오히려 이주 노동자들 또는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부담료가 그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오히려 기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살펴볼 때 귀한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정말 이런 건강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정말 이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관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개선 정책을 모색하기 전에 좀 더 면밀한 조사에 기초해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윤진 교수님께서 아주 모범적으로 표현을 시켜주셔서 아주 큰 박수를 다. 그러면 먼저 박승지 교수님께서 한국인의
제동포 인식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스케줄을 보면 제가 10분을 하면은 뒤에 계신 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저는 임시영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한국인의 재동포 인식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 준비 과정에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발표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에 맺는 말에서 5가지의 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앞서 임시영 교수님께서 기존의 연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발전을 만드셨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참고할 가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에 맺는 말에서 제시했던 그 정책들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임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동포처 설립과 관련된 그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그 우리가 그동안 재동포 관련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요구했고 또 지금 정부가 재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보다 바람직한 재동포 정책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충족되려면 재동포청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독립부서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수립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총실 하나의 재동포처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동포 관련된 올바른 대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수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정책 부재로 인해서 그 재동포 문제의 어떤 복합성,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재동포 문제의 다양성과 특수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정책이 수립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그 재동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하려면 재동포청으로서는 부족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담 기구를 요구해왔던 그런 과정에 비춰보면 재동포청으로 되는 것만도 다행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재동포청 설립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재동포청이 설립된다고 이미 결정이 된 상황에서 이 자체가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재동포처의 설립을 우리가 좀 더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재동포청 설립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왜 이 시점에서 그런 주장을 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정치적 또는 정책적 함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재동포 정책이 그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어쩌면 큰 틀에서는 방치됐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대전략을 제대로 한번 수립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재동포들은 특히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봐야 할 그 조선족, 고려인, 자인입지와 관련된 그런 정책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조선족이나 고려인 동포들의 경우에는 재외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정책의
그 언저리에서 뭔가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재외동포 관련된 전담부서가 생기게 되면 재외동포 정책과 다문화 정책이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큰 틀에서 얘기하면 이른바 우리가 세계 동포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런 세계화 시대에서 결국은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감안하면 재외동포 정책과 다문화 정책을 좀 더 분명하게 분리해서 재외동포들이 다문화 정책을 기웃거리지 않고 온전히 재외동포로서 그런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재외동포들의 특수성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왔다는 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그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봐야 할 재외동포가 전체 재외동포의 절반 가까운데요. 이들을 단순히 일회적인 또는 시혜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이들에 관해서 정책을 수립해 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향후 정부가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올바른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재동포 정책을 위한 하나의 기초로서 한국민의 재동포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발제하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정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재동포에 대해서 차별적 또는 편견을 갖게 된 그 바탕에는 정책적 요인이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조선족 동포들과 직접 공식적 관계 맺기를 해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조선족 정책을 취했던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차별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게끔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기제가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1차적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국인과 재동포 간의 차별 또는 재동포와 재동포 간의 차별, 제도적 차별, 인식의 차별 이런 수많은 그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차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그 고려인이나 조선족 동포들과 관련한 비자 제도의 그 세밀함 이런 것을 좀 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포들에 대한 비자가 40여 개에 가까운데요. 조선족 동포들이나 고려인들이 받는 비자의 그 종류가 한 40여 개에 가까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제재하고 구분하려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재동포를 우리 준 국민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런다면 이런 그 구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재동포와 관련된 그런 전담 기구가 소집되는 그 희망이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더
더 바람직한 좋은 그런 기구의 탄생 그리고 정책의 구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큰 뜻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승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찬희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그렇지. 교수님 기원동포 발제에 대해서 황상석 정보고 서단의 관장님께서 토론해 주겠습니다. 예, 방금 출발한 황상석입니다. 지금 하신 내용을 여론조사를 보면서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육과 병역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재동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은 우리 상류층이나 국민의 이 제도 병역법 관련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복수적 문제라든지 그 건강보험 관련 연금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교수님께서 정책 제안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드릴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재동포의 국민 인식하고 기한동포의 정책을 연계해야 될 건가? 저는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재동포들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은 삶의 터전인 거주국에서도 무시되고 또 그 다음에 완전히 방치되어 있고 더구나 또 국내 모국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이분들에 대한 시선은 굉장히 곱지 않는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한동포 정책을 수립하려면은 그분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국내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러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철저한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왜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거주국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연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 한상과 모기업인 상생 파트너십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재동포 한상들하고 모기업들 간에 한번 대화를 했는데 거기 사례 발표를 좀 선정하려고 수송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어떤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모국 기업인들은 해외에 있는 재동포 또는 재동포 기업인들을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좀 사기꾼이 많다. 해외 나가서 진출하려면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이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사기꾼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다음 재동포 기업인들 해외에 나가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 국내 모국 기업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갑질하고 이렇게 뭐 요구사항은 많고 돈은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어떤 갑질하는 이렇게 양쪽 다가 부정적인 어떤 시각들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은 이 우리가 지금 K-팝도 K-푸드 모든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신한류 시대로 대해서 우리 어떤 경제나 문화영토를 해야 확장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호기가 없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우리나라 문화를 알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재동포 후손들이나 재동포 이런 사람들은 이 모국 말도 모르고 모국 문화를 모른다.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역할이 없는 측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확장하려면 거주국에 있는 한상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문화 형태나 경제 형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또 그 모국 기업들 아니 해외 한상들이 여러 가지 뛰어난 여러 경쟁력이나 이런 상품들 가지고 국내 시장을 온단다면은 또 거기에 모국 기업들에서 파트너십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유인진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제동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또 제동포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국에다 거는 기대는 많은데 혜택 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해양성을 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한번 이제 풀 수 있는 마당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장보고 연구를 23년 동안 해오면서 그분의 그 업적에서 이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분은 중국 가가지고 입정적인 인물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반을 다 닦아가지고 굳이 신라로 들어올 필요 없이 아마 내가 볼 때 장보고가 모국을 안 들어왔으면은 당나라에 그대로 거주해서 후손들이 아마 정착했을 건데 그분이 모국에 들어온 것은 신라의 노예가 매매되는 걸 보고 분개해서 들어왔거든요. 당시 이 노예를 하는 해적들 이 문제는 당나라 조정, 통일신라 조정에서도 해결 못한 문제입니다. 근데 장보고는 자기 모든 삶의 터전을 놔두고 국내 기반 하나도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제동포 분들이 이제 모국으로 와서 기반을 잡겠다고 한다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그 기여하는 만큼의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저는 좀 정부 정책에서 지금 현재 인구 소멸 지자체가 이렇게 많이 늘고 모든 것이 이제 뭐 군대도 자원도 없고 모든 게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데 차라리 여기에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어느 정도 무대해야 되지만은 해외 경험 많고 또 그 다음에 여러 어떤 언어 문제나 또 문화 그 나라 문화를 다 아는 이 제동포 이분들이 차라리 인구 소멸지에 와가지고 거기에 어떤 정착하면은 정부가 아주 정착에 지원금도 주고 대표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매칭 펀드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모든 삶의 터전을 이쪽으로 옮겨오면은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면은 자기 인생 끝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예를 들면 얼마 정도 투자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같은 금액으로 투자해주고 뭐 그러려면은 이제 제가 뭐 늘 아이디어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농토에 지금 농사 질 사람이 없는데 예를 들면 베트남의 한상 가운데 돈 번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 농토를 정부로부터 임대받아가지고 이 베트남 농장을 만들 때 여기에 노동자들은 베트남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관리하며 농사짓게 하고 우리나라에 이게 코리안들이 꿈꿔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면은 좀 더 어떤 그 뿌리가 내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역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이 제동포와 모국 기업들 간에 또는 모국과 제동포 간에 서로 상대를 알 수 있는 교육도 나와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왜 우리의 귀환하면 이분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유인진 교수님께서 지금 토론에 대해서 짧게 좀 코멘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귀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또는 뭐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참 공감하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이 국내에도 좀 많은 동포들이 있고 또 앞으로 늘어날 텐데 이런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좀 여론조사나 좀 사회조사를 해서 좀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게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재외동포 정책과 이민 정책, 이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들은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지속 가능한 우리 한국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재외동포 또는 이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정말 밀접하게 연계시켜서 살펴봐야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방안들, 특히 인구 소멸 지역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걸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그런 틀에서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승지 교수님 토론에 대해서 임찬 교수님 짧게 질문 말씀. 짧게 하겠습니다. 곽승지 교수님 그 의견하고 제가 발표했던 의견하고 크게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요약 정리를 한다면은 결국 재동포 포용 정책이나 재외 동포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동포들은 상생하는 정책을 써야 될 것이고, 공정 상생, 또 어떤 정책, 어떤 동포들은 지원 정책을 써서 확실히 지원과 상생을 공정을 구분해서 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